자, 이번 시간은 701페이지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먼저 우리 법 조문은요. 539조에 있으니까 한번 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1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채무자가 바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낙약자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낙약자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이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이게 수익의 의사 표시라 그래요. 즉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채권 채무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요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죠. 자, 이게 계약의 내용이 말이죠. 원래는 계약은 당사자, 계약 당사자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게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컨대,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면 토지 매매 계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될 것이고, 갑. 이게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 을. 대금 10억. 이렇게 약속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이 제3자를 위해서 계약했대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한 이유가 제3자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그러면 병으로 해볼까요? 제3자. 이렇게요. 제3자 병. 그러면 이 계약은 제3자에 위해서 했다 했으니까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3자한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요 약속을 했네요. 요 안에 매매 계약 안에서 대금에 관해서 10억 요 대금요. 대금은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병한테 준다. 이렇게 지급. 이렇게 약속을 갑과 을이 매매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 대금 10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병은 가만히 있는데요. 이 계약에서 병은 대금 받을 권리가 대금 10억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받을 권리를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병이 취득해요. 그러면 이 계약, 매매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갑이나 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병, 특히 갑이 받을 돈 10억 대금을 병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특별히 만들었죠. 이렇게. 요 약속을 요 매매 계약 안에다가 특별히 만들었죠. 이게. 요 내용을 말하겠냐. 제3자에게 대금 지급을 직접 한다라는 요 약속을 우리는 제3자 약관이라서 특약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 계약 안에. 그죠? 자, 요 제3자 약관이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겠냐.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그 계약 안에 이렇게 제3자에게 직접 이익이 기속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나 특약을 붙이는 거예요. 이 특약의 이름을 뭐라그냐. 제3자를 위한 약관이라고 해요. 제3자 약관, 줄여서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3자 약관이 들어있는 계약을 뭐라그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의의 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시에 계약 당사자 이익이 당사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계약상 발생하는 이익을 귀속하겠다라고 계약 당사자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약 당사자예요. 그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 계약,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에요. 매매 계약하면서 갑은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대금 지급할 날짜에 이 대금 10억 원을 직접 병한테 주기로 하는 약정을 갑과 을이 합의를 한 거예요.
이 계약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약이.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제3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3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 당사자는 제3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약 당사자는 여기 있는 갑과 을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 당사자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면 이렇게 지어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부탁을 하죠. 여기에 내가 받을 대금 있잖아. 이것을 나한테 주지 말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좀 줄래? 이렇게 갑이 을한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니까 을이 뭐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편리를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너한테 줘야 될 대금을 내가 병한테 직접 줄게. 라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죠. 수락이에요. 수락.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그러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요약자라 그래요.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요청하는 거야. 요청. 요약자라 그래요. 그 내용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수락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을 낙약자라 그래요. 약속을 받아들인다. 낙약자. 이 낙약자 바로 장차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채무자나? 여기 있는 제3자는 이익을 받는 제3자죠. 그렇죠? 이익을 받는 제3자예요. 왜? 대금 10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얘한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다른 말로 하면 수익자가 되겠죠. 수익자. 그죠? 이렇게 해요. 여기에 채무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병 제3자인 수익자, 제3자인 수익자, 이 사람에게 권리가 언제 발생하냐라고 하니까 그게 539조 2항에서 뭐라 했어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을 받겠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이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3자가 낙약자인 매수인한테 이렇게 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 여기에 채권이 발생한다. 생긴다 이 말이죠. 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붙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여기에 수익 의사표시예요. 여기에 수익 의사표시. 이렇게. 자, 수익 의사표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3자인 수익자가 낙약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의사표시해야 돼. 이렇게 의사표시하면 효과는 뭐냐? 바로 자기의 권리가 제3자 자기한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법률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익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한테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권리를 발생시키는 그 지위에 있게 되죠. 그 지위를 바로 여기서 나와요. 병원 대금 10억을 받을 권리를 이 약정 속에서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요. 형성권을 가진다. 병원 그죠? 병원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형성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이 권리 행사가 바로 형성권 행사예요. 이 권리 행사가 바로 형성권 행사예요. 그게 뭐냐? 수익의 의사표시로 나타나는 거죠. 수익의 의사표시하게 되면 자기한테 채권이 이렇게 형성되잖아. 그죠? 그러면 병이 채권을 갖게 되니까 채권자. 돈 10억을 받을 채권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때 낙약자는 바로 채무자. 대금 1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 이렇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이 사람은 수익자로서 제3자, 계약 당사자 아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제한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701페이지 의 보세요. 거기에 바로 기억해 보시면 개념을 써놨죠.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변종적 채무인수, 채권자의 변제를 위한 공탁행위요. 제3자 명의로 예금하는 것, 부담부 증여, 제3자를 위한 전신 송금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있어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면책적 채무인수 그리고 이행인수 요 두 가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암기하다시피 하십시다. 요거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양이 많죠. 채무인수는 배웠죠. 채무인수. 그런데 채무를 면제시켜주고 자기가 채무를 가져오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인수. 인수의 대상이 채무 내용을 이행하는 행위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것은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귿 동그라미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다? 그래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다. 이거 제3자인 수익자는 제3자의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질을 보시면 성질은요. 제3자 약관을 붙였다 했죠. 제3자 약관을 붙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계약 이름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려면 그 계약 속에는 반드시 제3자 약관이 특약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존재하게 되면 그때 그 계약을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다. 제3자 약관은 뭔데? 계약상의 이익을 직접 제3자한테 귀속시키려 하는 계약 당사자의 약정입니다. 특약을 붙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거기에 사회적 작용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사회적 작용이죠. 기능해도 좋아요. 기능은 바로 결제를 간편하게 한다. 그죠? 편리성이죠. 편리성. 편리성 도모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요약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금 10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왜 병한테 직접 주라 했을까요? 이 두 사람 사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두 사람 사이. 그죠? 제3자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이 두 사람 사이에. 그게 뭘까? 바로 이런 수 있잖아요. 자, 갑이 지금 병한테 돈을 10억 원을 빌려가지고 지금 변제할 날짜가 돌아와요. 병한테 10억 원 돈을 갚아야 돼. 변제해야 돼. 그 전에 빌렸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금전 소비 대차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채무자였다 이 말이죠. 갑이. 그리고 이 사람은 병은 제3자지만 채권자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채권 얼마냐? 10억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갑이 금전을 10억 원의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병한테 갚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그 토지를 처분하는 거야. 10억짜리 토지를. 그 처분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마침 을이 와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을과 둘이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치는 그 10억 원 돈을 갑이 병한테 변제할 날짜에 잔금을 을이 병한테 직접 주기로 이렇게 약속해도 되죠. 그래서 병에게 을이 대금을 10억을 지급해버리면 갑이 받아서 건네줘서 변제해야 될 것을 직접 을이 지급함으로써 갑의 채무가 변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제가 아주 간편해지죠. 을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줌으로써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료돼 버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소유권 넘겨주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법률 관계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능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요, 우리는
이때 이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번. 법률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를 한번 볼까요? 자, 갑과 을이죠. 갑과 을 사이는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계약 내용이죠.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을이 병한테 대금을 10억 주는 대가, 즉 대가로 보상으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죠. 그래서 보통 이 두 사람 사이를 뭐라 그러냐? 보상관계라고 해석합니다. 이 보상관계는 곧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죠. 바로 계약의 내용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요, 보상관계에 하자가 있다. 이 말은 곧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보상관계에 하자가 있으면 흠은 바로 이 계약에 영향을 바로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낙약자와 여기는 제3자인 수익자 사이는 뭐예요? 이거는 뭐 바로 실행관계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관계, 그죠? 뭐 이행관계, 실행관계 다 좋습니다. 이행급부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행급부관계 또는 실행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급부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기 있는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예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걸 우리는 대가관계라고 해요. 이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직접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급부한다 이 말이죠. 대가관계. 자, 여기에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 여기가 이 대가관계 흠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과 을 사이, 즉 요약자, 낙약자 사이 관계니까 이게요. 대가관계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무관하다. 그죠? 그렇죠? 무관하다. 그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하자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별개니까요. 여기는 이 사례에서는 여기는 갑과 병 사이는 대가관계로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잖아요.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흠이 있냐 하자가 있냐 이게 문제는요. 여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매매 계약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별개라는 거죠.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게 여러분 교재요. 702페이지에 기업 보상관계, 기본관계다 이렇게 해놨고요. 따라서 거기에 보상관계 안에 하자가 있다. 즉 보상관계의 내용은 그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대가관계.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는 원인관계죠. 원인관계로서 여기에 대가관계 흠결이라는 것은 전혀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별개죠. 그죠?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급부이행관계예요. 여기는 낙약자와 수익자 관계인데 이것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했는데 여기는 제3자를 위한 성립요건은요. 보상관계, 이 계약이 존재하고 보상관계로서의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 안에는 반드시 제3자 약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제3자 약관은 바로 제3자에게 수익을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제3자의 수익 약정이죠. 자, 이거 또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제3자 약관이란 것은 어떤 의미다? 바로 제3자에게 수익에 관한 약정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돼요. 누구와 약정하는 거죠? 이거는 요약자와 나약자 사이에 약정을 하는 거예요. 요약자와 나약자 사이에 하는 약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3자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04페이지 보면 니은 동그라미에 제3자가 있죠. 이 제3자는요, 제3자 약관 제3자, 이 제3자는 계약 당시에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 존재 여부 불문입니다. 제3자는요, 즉 제3자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는 태하이어도 무방하고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아직 법인이 안 되는 것도 관계없어요. 이것도 무방해요. 전부 다 무방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지. 태아에 대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할 수 있어요. 교육보험이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요.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요. 이것도 역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태아에게 교육자금 수익할 수 있도록 나중에 태어나면 이렇게 약속할 수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하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는 이렇게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나약자의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은 사람이어야 하죠. 제3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효과 볼까요? 효과에 가시면 705페이지예요. 거기에 첫 번째 제3자에 대한 효력 돼 있어요. 이 말은 곧 제3자의 지위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사람 지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지위입니다. 이 제3자의 지위, 수익자 지위입니다. 수익자 지위. 이 사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있어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의 지위와 후의 지위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전에는 어떤 지위에 있고 후에는 어떤 지위에 있느냐. 전에는 이때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지위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예요. 그래서 이걸 뭐하냐. 이때는 형성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이걸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수익의 의사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 후에는 바로 채권이 확정되죠. 권리가 확정적으로 보유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채권이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긴다. 확정돼요. 확정되니까 되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즉 요약자, 낙약자는 합의로 그 채권을 변경할 수 없죠.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정 의미예요. 확정 의미. 이게요. 자, 이런 내용의 지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수익 의사표시 하기 전이라면 그 수익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수익 의사표시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수익하기로 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에 의해서는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이런 내용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수익의 의사표시에 있는 제3자 지위다 이 말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705페이지에 기억 동그라미 볼까요? 수익의 의사표시, 이거는 하나의 형성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고 수익의 의사표시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수익의 의사표시의 기능은 바로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니은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제3자 지위는 형성권을 보유한다. 즉, 이 형성권은요, 제3자 약관에서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 보세요. 형성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10년의 제척기간. 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일반적으로 규정이 없으면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형성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양도 상속성도 되겠죠. 인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형성권 10년은 너무 기니까요. 그 밑에 채무자인 낙약자는 이 사람이죠. 채무자인 낙약자는 제3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서 이 10년간 행사할 줄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고화 줄 있어요. 여기에 채권을 발생합니다. 이게. 낙약자에게 최고권. 이걸 갖습니다. 낙약자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렇게. 산납기간을 정해서 이익을 향수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주는 이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고권입니다. 거기 보면 채무자, 즉 낙약자는 705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다음 페이지에요, 제3자가 수익자죠. 수익자에게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이익을 향수하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면 이때는 그 수익자인 제3자가 이익을 받지 아니한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이 사람은 배제해버리고 낙약자는 매도인인 요약자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 전반 되겠죠. 동시행관계로,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제3자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제3자에게는 권리가, 즉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확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는 합의로 이를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 또 내용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리 이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지했다면 그때 문제 안 되겠죠. 그것은 뭐라 하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할 때 미리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유보했다면 그때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 제3자 지위 했는데 이 제3자 지위는 민법상에 보호되는 제3자는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이 제3자는요, 수익자요. 수익자인 채권자 제3자는 민법에 보면 107조에서 110조까지 또 548조 해제, 여기에 보면 제3자 보호규정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3자는 아니다. 여기에 있는 제3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3자로서 이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적용에 의해서 제3자로 보호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병은 이렇게 바로 이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제3자는,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내용 그대로 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죠. 이 계약의 내용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새롭게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실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3자에 해당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죠? 보호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물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겠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취소권, 또 이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는 수익자인 제3자는 취소권도 가질 수 없고 해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반환 의무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 이런 의무도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소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인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 당사자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3자한테는. 따라서 제3자는 취소권, 해제권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도 원상회복 의무도 이런 것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제3자는. 자, 이렇게 정리해 둬야 됩니다. 이렇게. 자, 제3자는 이 두 가지라 두셔야겠네요. 그죠?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보호 규정에 있는 제3자에 의하여 보호될 수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약 당사자, 행위 당사자, 법령의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 해제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가 없다. 행사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요약자 지위 했죠. 요약자 지위는 이 계약 내용대로 나약자에 대해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대로 요약자는 이행을 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그죠? 요약자니까. 물론 계약 당사자니까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이 계약 안에 해제 사유,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 갑이 행사할 수 있겠죠. 해제, 취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 계약 안에 취소 사유나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갑 계약 당사자이므로 요약자는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론 취소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 해제했다면 원상회복 의무도 이 갑이 부담합니다. 갑과 을 사이의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07페이지 가면 낙약자의 지위가 있습니다. 낙약자 지위. 이 사람의 지위죠. 이 사람의 지위는 이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갖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갖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상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약자는 갑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거나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대항하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약자는 이 제3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약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거나 요약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사정을 가지고 나약자는 제3자 수익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대항하거나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죠.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겠다. 그죠? 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것이 바로 707페이지에 나약자의 동그라미 3번의 나약자의 지위입니다. 따라서 나약자의 항변권, 즉 나약자는 요약자에 대하여 대항하고 항변할 수 있는 사정을 가지고 제3자인 수익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법률관계가 3면 관계로 이렇게 발생하는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 체계는 뭐냐? 요약자와 낙약자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제3자의 지위입니다. 이 제3자의 지위는 이 수익의사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다르게 됩니다. 수익의사표시를 하기 전일 때는 형성권을 보유하는 상태에 있고 수익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채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제3자의 지위로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꼭 해 두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일반적 효력으로서요.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세 가지의 법 원리와 그 제도 그리고 효과 등을 정리했습니다. 요 내용은요. 여러분 꼭 이해를 해서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요 세 중에 최소한 한 문제, 두 문제는 출제됩니다. 이 세 개 중에요. 지금 강의했는 내용 중에서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강의한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답을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 해제 해지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한 문제 나옵니다. 꼭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